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왔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덕분입니다. 내성적이고 노는 것을 좋아하며 예쁜 것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저의 남편이 정말 많은 헌신을 해왔어요. 부족함 없이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것은 물론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런 모습도 귀엽다고 해주시곤 했어요. 집안일이나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면 칭찬해 주시고요. 남편이 진정한 보호자로 때로는 남편에게 기대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저를 생각하는 사람은 제 부모님 못지않게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저도 언제나 제 남편이 제일이지만 우리 남편은 제보다 7살 더 많으신 분이에요. 작년에는 참 힘든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면서 올해 능어리가 풀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우리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중엄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밝고 유머 감각도 뛰어난 분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재미있고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또한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어느 날 자기 아끼던 차가 주차장에서 찌그러져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심지어 뺑소니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놀랍도록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차 상황을 보고 제가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편은 이해해주며 아이 참, 더 나은 차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좋지라며 웃었던 것이죠. 뺑소니 친 사람은 제대로 벌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게 되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네요. 그러더니 우리 남편의 긍정적인 레벨이 그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 남편은 무슨 일이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결정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숨을 깊이 쉬고 창문을 내다보는 것 같아 보였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한숨을 깊이 쉬어?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뭔가 잘 안 풀리는데? 아니야, 내가 고민하는 게 있는데. 아이,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야. 내가 천천히 고민해 볼게. 뭔가 고민 중인 것 같은데 그랬지? 3일째였던 그날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는데 말없이 그런 채 있는 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며 여쭸어요. 아, 여보. 당신,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같이 사는 사람을 걱정시켜. 어떤 큰 고민이길래 그러냐고 얼른 말 안 하면 나 화낼 거야. 사실은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어. 매년 안 가고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할 것 같아서.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어쩔 수 없으면 가야 하는데 도대체 당신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곳이 어딘지? 고등학교 동창회. 정말 가고 싶지 않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어.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안 갔는데? 아, 그런데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어서 가야 할 것 같아. 생각해보니 남편은 지금까지 동창회를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뭐, 바쁘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매번 피해왔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전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동창회에 가기 싫으면 가지 마세요. 가고 싶다면 가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또 한숨을 깊게 내더라고요. 아, 이번에는 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데 아예 안 오는 사람들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된다더라고요. 여태까지 안 오는 사람이 나뿐이더라고요. 둘 중 하나가 참석해서 불편한 자리에 조금 오래 있고 나왔다가 아니면 그 모든 인원들의 식사값을 다 부담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 제가 그때 꼴찌였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애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서 그 자식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자식들에게 찍소리해 가며 살기는 싫어요.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여보, 세월이 몇 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걱정을 해야 할까요?
그때는 성적이 전부니까 당신 서열이 제일 나았겠지만 지금은 재산 유무가 중요한 나이잖아요. 동창 중에는 당신만큼 잘 나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서열이라면 1등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느낀 불편한 감정은 지금 가서 싹 없애고 오자고 생각해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은 흑역사가 아니에요. 역사지만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서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요. 제가 당신을 지켜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동창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우리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 마찰 마크 할 것이라고 다짐했지요. 첫 동창회라 외모에도 신경 썼어요. 입을 옷도 새로 샀고요. 제가 다이어트도 했어요. 사실 남편 걱정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나는 없으니까요. 친구들이 궁금했어요. 남편의 친구들을 본 적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결혼한 후로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는 한 명도 못 봤고 대학교 친구는 딱 2명만 봤습니다. 결혼식 때는 사람들이 꽉 찼는데 그중 대부분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남편은 사회생활에 능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남편은 군대에 다녀와서 뒤늦게 큰 깨달음을 얻고 열심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완벽한 남편이 말하는 흑역사를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고 남편의 친구들과 분위기도 궁금해서 한껏 꾸밀 생각이 가득했지요. 그러다 드디어 대망의 시일이 찾아왔습니다. 동창회 장소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20만 원 정도 하는 유명한 호텔 뷔페였는데 들어보니 아는 친구들한테는 이 큰 돈을 쓰기 싫어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동창들과 갔는데 그랬더니 엄청 크신 남성분이 우리 신랑을 한눈에 알아보고 다가오시더라고요. 남편이 귓속말로 해줬는데 저 새끼가 제일 자신을 무시했다고 해요. 전교 1등이었다고 하고요.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이 꿀통이야.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냐? 오랜만이다. 밥은 잘 먹고 사나? 남편은 그 친구를 보자마자 기가 죽었어요. 단단히 얼었습니다. 저희한테 아는 척을 하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보니까 유명한 회사에 다닌다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아이 왜 이렇게 동창회 안 나왔어? 야, 너 얼굴 보기 힘들다 꿀통. 나 대기업 다니다가 여기 옮겼어. 너도 알지? 이 분야 아니더라도 꽤 유명한 회사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 뵙네요. 잘 지내셨나요? 바빠서 동창들을 만나지 못했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변하셨군요. 남편은 더듬거리며 인사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네요. 이에 제가 말씀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를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은 꽤 친했었나 봐요. 제 남편을 인식해 주셔서 반가운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럭저럭 꽤 친했던 것 같네요. 정말 골치 아픈 일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서로 친해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조금씩 신경 써주면서 친해질 수 있었어요. 당시 한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는데 미인대 출신이신가요? 방송에서 봤던 것 같아 맞아요. 이라고 말씀하셨죠. 알아보세요. 네, 맞아요. 제가 왕년의 마이너 미인들 출신이었어요. 중종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어떻게 기억해 주셨네요? 감사해요. 어머, 미모가 그대로네요. 제가 그 당시 연출팀에 있어서 기억해요. 예쁜 사람 역시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네요. 보기 좋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 정교했던 남자가 보고 있었어요. 제가 쑥스럽지만 미인대 출신이라니 한 건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서야 제 모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다군요. 제가 이 나이에도 사사이즈를 입고 있어요. 그날 좀 화려한 옷을 입고 샵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도 하고 와서 그날 제가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 사람도 절 알아본 사람의 말에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어쩐지 미모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미인대 출신이군요. 공부도 못한 놈이 어떻게 와이프를 부르느냐니까요. 이런 매력을 가진 여자가 있겠지? 어떤 이유로 전교 1등을 한 남자의 아내로서 비고는 어떤 표정도 아니고
남편은 아무 말이 못하고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학업에서 성공해서 자부심이 크신가요? 그러자 전교 1등을 획득한 그가 어떤 아내를 만나는지 소개하라는 제안을 제가 했어요. 오늘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거잖아요. 여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있네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친구들과 이야기해야죠. 저기 정교 고지 왔어요. 이리 와요. 소개시켜주세요. 자기 아내를 부르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불러내어 남편을 헐뜯는 대목이 이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웠죠. 와, 놈은 뭐기에 아름다운 여성들과 결혼했나. 골찬 주제에 대해 제주로 미인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 좀 해봐. 이 자식아,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뭘 했길래 그런 사람과 결혼했어? 이 새끼가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만나달라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찐따를 만나주냐? 어떤 재주가 있기에 여자도 넘어왔겠지? 말 좀 해보라고. 남편은 친구들이라고 하는 동창들 속에 파묻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 여기까진 봐줄만 했지만 말을 할 때마다 제 남편이 툭툭 치는 게 아닌가 싶어. 남자들 사회에서는 욕으로 지칭하고 서로 놀리며 말하는 것들이 친한 사이라는 걸 의미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저들이 제 남편에게 하는 행동들은 친한 사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남편이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보인 즉시 저는 옆에 다가가서 남편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와이프고요. 오늘 처음 이런 자리에 나섰는데 매우 어색하네요. 인사는 밥을 먹으며 천천히 나아갑시다. 우리 남편을 따라갈게요. 친구들이 매우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남편한테 지금이라도 그냥 가볼까 해서 물어봤는데 이왕 왔으니 밥이나 먹고 가죠 하셨어요. 남편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자리를 잡았고 저희는 거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전교 1등을 한 그 남자가 저희 남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이폰도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와서 아깝게 못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아이고, 재수 씨가 자식이 고등학교 때 얼마나 때려 맞았는지 아세요? 독서실에 가면 그 자식이 맨날 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아이는 밤새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런데 성적표를 받아보니 점수가 안 좋군 뒤였습니다. 꽤 점수가 있지 않았나? 찍은 것도 아닌데 다 풀었는데 말이에요. 저희 테이블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고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고 북치고 장구치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그걸 다 듣고도 가만히 있고요. 어릴 때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이어진다고 하지만 듣기 싫은 말들은 남편이 지금은 커트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키워졌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지금도 이렇다니까요. 남편이 고등학생 때는 어땠을지 뻔하겠어요. 아, 재수 씨, 네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제발 좀 알려줘요. 아, 저런 꼴통 새끼랑 어떻게 결혼까지 한 거예요? 이런 꼴통이라니. 아, 남편 노릇은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르시겠군요. 저희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동창회 못 간 이유도 다 바빠서 한 거예요. 에이, 잘 살아봤자 입에 풀칠하는 정도겠지요.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사는 건데 다른 친구들도 다 저보다 못 살아요. 그런데 정교한 꼴찌가 잘 산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인생은 성적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걸 절대 믿지 않았고요. 제가 돈을 잘 버는 건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자 동의를 하며 이제는 화제를 바꾸더라고 해요. 저희 남편을 더 무시할 게 없나 찾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건 맞죠. 이렇죠. 이렇게 되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요. 근데 내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하냐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너 닮아서 꼴찌는 아니야?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 나는 지금 중학생이지만
애들처럼 전교권을 갖고 있는 스카이가 목표입니다. 내가 스카이에 나가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간다고 하는 건 이건 구라가 심한 것 같아. 자식이 종교권을 해 무슨 머리를 아빠가 넣는다고 하던데 종교는 꼴찌 자식이면 정격한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 고칠 거야? 아, 아까부터 계속 거짓말만 하는 친구야? 오랜만에 만나도 계속 거짓말 할 거야? 나의 남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남편은 성공했어.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압도적으로 전교권에 있어. 정말로 말이야? 아니야. 이건 부부 신뢰 단체가 아니야. 성공이야. 얘는 주인생도 제대로 못 사는 꼴통이지. 삶을 개척하려면 영양이 필요해. 지금도 이렇게 어버버하는 애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 그거 거짓말 좀 그만 쳐요. 어차피 다 들통나는데 이렇게 믿지 않으실 거면 왜 물어봐요? 제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참 아쉬워요. 아, 명함 있으면 줘봐요. 요즘 명함도 가짜로 막 파주는데 믿을 건 못 되지만 그래도 소가는 드릴게. 여기 오늘 온다고 서두르는 바람에 지갑을 안 들고 왔어요. 이 사람은 내 명함 당연히 안 들고 다니고 봐봐. 거짓말이면 거짓말에 칠 거면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봐라. 아, 거 너무 성의가 없잖아. 제 남편 돈 많아요. 회식을 정말 좋은 호텔에서 대규모로 진행한 적도 있고요. 직원들한테 기분이 좋아서 선물로 태블릿 PC를 뿌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손이 큰 사람인데 동창들이라고는 하는데 그분들은 제게 좋지 않은 시절과 추억을 남기고 갔다. 학교에서 1등했던 친구도 우리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우리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했다. 계속해서 무시만 당하니 심했어요. 확인해주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분께 우리 상황을 설명하라고 부탁을 했고 잠시 후 그분이 오셨습니다. 대표님, 왔습니다. 오늘 미팅 결과는 성사되었고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후 남편의 비서였던 제가 남편에게 보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오늘 제 곁에 있는 비서가 전화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창회에서 수행비서로 선출되었습니다. 비서가 제 남편을 대표라고 소개하자 친구들은 당연히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 말았습니다. 어이, 이보쇼, 어떻게 이런 대표가 어디 회사인데? 라고 물어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지금 셋시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비서는 그 남자에게 말없이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받은 명함을 보고 다른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는 건설업 종사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유명한 회사라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얘야, 말이 되냐? 너가 뭘 건설해서 대표라니? 내가 이 회사를 창업했다고 라며 의아해하는 친구들에게 아야아야 핸드폰 좀 꺼내서 대표 이름을 확인해보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우리 남편의 회사를 직접 확인해보았고 홈페이지에 대표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잖아요. 그걸 확인해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사 소개와 남편 얼굴이 딱 걸려 있거든요. 그걸 다들 확인하곤 동창회 장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야, 세상에 이 꼴통이 대표가 되네. 진짜 대표 맞아. 얘야, 너 성공했구나. 진짜 축하한다.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오늘 대표님 앞에서 아이 많이 까불었는데 미안해요. 비가 오는데 우리가 너무 무시했어요. 우리 남편이 유명한 건설회사 대표라 그래서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교 1등 했던 그 인간은 머리만 극적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 여기 회사라고 진정 말을 하지 않았으면 바로 믿어줬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요? 대단해. 대표님,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투게더. 아니야, 나도 잔을 따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일을 잘 성사시켰으니 이제 나도 일을 해야겠지? 얘들아, 오늘 약속은 지켰어. 미안하지만 난 먼저 가볼게. 남편은 수행비서가 가보겠다고 말했어요.
이때다 싶어서 같이 가자고 하며 동창회장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친구들이 지하 주차장까지 따라 배웅해줬어요. 아마 저희 차가 무엇인지 확인하러 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비서가 끝까지 저희 남편을 잘 모시는지 또 잘 풀려는 친구한테 잘 보이려는 마음도 있었겠죠. 저희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든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동창회는 어떠셨어요? 당신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건 관심이 아니라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곳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때 나는 딱 그런 위안을 귀한 사람인 것 같았나 보지. 어렸을 때 외로운 공부도 못하고 찢다 같았으니까 나를 보며 죄도 사는데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에휴, 설마 그랬을까? 그랬다면 지금 이날까지 동창회 오라고 연락도 안 왔겠지. 당신이 궁금한 친구였을 거야. 좋았으니까 찾았겠지? 안 그럼 부르지도 않지? 안 그래? 글쎄, 오늘 나 괴롭히는 걸 봐서도 난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해. 다음에는 돈을 내든 안 내든 가지 말까 봐. 나는 오늘 별로 재미없었어. 남편은 처음 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곁에서 봤을 때는 좀 기분 나쁜 순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왔으니 그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그때 다가왔을 때 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기업과 경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 남편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동창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 달라진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큰일 없이 동창회를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상생활을 살고 있었는데 동창회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벌어진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다. 어이, 꼴통이 나야 라고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꼴통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대표님, 저 왔어요. 어느 날 그 전교 1등이었던 그 사람이 남편의 회사에 아무런 연락 없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루비에서 대표 친구라고 연락해보라 해서요. 비서실을 통해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런 친구라고 하더라. 하지만 전에 들린 바에 의하면 그 친구는 무슨 이유인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온 그 남자가 회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무례하게도 꼴통이라며 우리 남편을 불렀다고 한다. 대표실로 가는 중앙에 큰 소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눕거나 앉아서 비서에게 커피를 내오라고 시켰다고 한다. 어떤 다방이나 그런 곳이 아니고 완전히 예의 없이 행동했다고 한다. 여기 어째서? 이곳은 회사인데 다방이 아닙니다. 너도 충분히 아는 사람으로서 내 직원에게 예의를 갖추며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친구를 만나 고마워서 실례했네요. 나가면서 비서에게 죄송하다고 말할게. 요즘 너무 바빠서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서 본론부터 얘기하도록 하죠.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말이야, 알지? 우리 때는 한 학년에 몇백 명이 함께 했잖아. 거기서 1등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어. 나도 목숨을 걸고 공부했었어요. 2등은 바짝 쫓아왔지? 그때는 학원도 별로 없었고 비싸서 다닐 수도 없었고. 말이야, 진짜 내가 연대에 간 건 전설이야. 그래, 너도 연대에 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그러나 그 이야기 하러 온 것은 아니겠지? 아니, 무슨 이야기 하러 왔다고? 내가 연대에서 또 말이다 수석으로 졸업했어. 우리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이 연대보다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반대했었잖아. 그러나 내가 4년 내내 장학금까지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수석을 하다니 우리나라 최고로 잘하는 것이지. 너는 사람이 맞지? 내 노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빨리 말해봐. 뭘 하러 온 건데? 과거를 자랑하려고 온 것 같진 않은데 나는 그렇게 졸업을 하고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으면 딱 좋았을 텐데 나는 나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아래인 회사에 들어갔지? 나는 내가 회사를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어. 아, 내장까지 갈 줄 알았다고. 그런데 안 되더라. 결국 45살에 명직하고 그때 줬던 그 회사 있지? 거기에 대우받고 들어가는데 내가 아직도 야망이 안 버렸더라. 사업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너를 찾아온 거야?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을 구상하고 이루어지게끔 여러 가지 알아봐야지.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왔는지요? 와서 이야기하니까 너희 회사의 규모도 다 알아냈어. 너도 물론 연봉이 높을 것이고 돈도 많이 모았을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뭔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나를 도와주길 바라고 있다는 이유로 남편이 돈 빌리러 왔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자존심 있게 돈 달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웠대. 부탁할 때는 예에 바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날 엄청 거들먹거리고 매너 없이 행동했더니 이미 안 좋은 이미지인데 도와주고 싶던 마음이 싹 사라졌대. 그래서 남편은 친절했다고 하고 있어? 너한테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돈 빌려주려고 온 거냐고.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실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돈을 빌려주는지조차 모르겠고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심지어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내게 돈을 빌려줄 의향이 있어. 그저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야. 나와 당신 사이에는 단지 일적인 만남이 아니라서 군더더기 없이 좀 빌려줄래 말이지. 정말로 빌릴 거였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았어야 해둔다. 네가 너도 모르는 사람일 때 우리 직원들에게 공손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았어. 넌 지금 앉아있는 모습도 안정하지 않은 것 같고 정확히 도와달라는 말도 아니잖아. 도와주어야겠다고 웃고 있네.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도와야 할 사이인데? 아니, 넌 누구냐? 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여보, 너 하는 얘기가 심하다. 어쨌든 나는 너를 내 오랜 친구로 생각했었는데 이건 아니야? 나만의 착각일 뿐이야. 웃긴다. 오랜 친구로 착각하지 마. 오랜 꼬붕이 없겠지? 너 지금도 내가 한 말이면 벌벌 떨 줄 알고 여기까지 왔잖아. 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들어줄 줄 알았지? 그런데 틀렸어. 난 예전에 정격 꼴등이 아니야? 그리고 난 처음부터 내 친구가 아니었어. 이런 무례함을 모르는 염치 없는 인간인가? 아, 그 참돈을 빌려줄 거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냐?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데. 오케이, 알았어. 나도 이제 날 내 친구로 생각 안 할 거야. 그럼 되지. 그건 진작부터 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왜 자꾸 친구라고 하며 들거지지? 그러면 내가 마음이 상할 줄 알아? 예전부터 친구가 아니었으니까. 내가 마음 걱정해 줄 줄 알아? 사업 자금이 모자라면 내 스스로 대출을 알아보던가. 솔직하게 시작하든지 해. 돈을 빌려줄 생각 말고 그나마 남아있는 친구들도 다 끊어질 테니까 알겠어. 남편이 강하게 나오자 친구는 살짝 당황한 것 같았어. 남편이 그 친구 앞에서 처음으로 화를 냈던 순간이었어.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덤비자 그 친구는 더는 말로는 우리 남편이 감당을 못할 거라는 것 같이 화를 냈대. 집기들을 집어던지고 욕을 심하게 했다고 해. 남편은 더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경찰을 불러서 친구를 쫓아냈다고 해. 남편도 그 친구를 미워했겠지. 솔직히 마이 친구지도 않고 사귀기 좋은 친구도 아니었어. 학창시절 동안 남편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친구였대. 그런 인간을 왜 좋다고 남편이 매달려야 해? 남편 말대로 부탁하러 온 거면 정중하게 부탁하는 자세로 말을 해야지. 만나러 오는 과정부터가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도와야겠다 아니요 이건 뭐 명령식인가요? 이런 식의 대화는 기분만 나쁘게 할 뿐, 그 사람이 원하는 소득을 얻기 힘들어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마지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교 1등을 했던 친구와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 사람 정말 질이 안 좋아요. 아무리 저희 남편이 미워도 그런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을 엿먹이려는 것인지 저희 남편의 회사에서 지어진 건물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있는지 확인하러 다니더군요. 남편 말대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알고 그 전교 1등이 우리 남편의 뒤를 캐고 다닌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정말 창피해서 그 사람이 남편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남편의 과거가 창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남편과 같은 동창이라는 이유로 친구로 언급되는 것이 싫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 뒤를 캐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어디서 들었어? 내가 내 뒤를 캐고 다닌다면서 너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냐? 한창 밥 시간인데 내 뒤를 캐고 다닐 시간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말은 다 거짓말인 것 같아. 야, 내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복수를 해줬거든.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건설의 대표야. 저는 참을 테니까 내가 나를 무시한 만큼 내가 너를 밟아줄 테니까 이 모자라 놈아. 내 말에 기분이 나빴으면 더 이상 물고 날지 않아야 해. 사업가로서의 능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거지. 이미 시작한 일들을 한번 완료하기까지 수고해봐 나올 게 있는지 직원들 관리부터 건설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살펴봐야 해. 너가 우리 회사와 대립하겠다는 건 어디까지 우리를 조사하려는지 알아야 해.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너는 고소당하기 마련이야. 우리 남편은 정말 철저한 사람이니까. 세심한 성격으로 대표가 챙길 사항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을 보았고 현장에서 인부들의 근태 관리까지 직접 파묻는 일도 했던 것이다. 외노자나 반장들이 마음대로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리를 직접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한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비난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전국 1등의 사람에게 으름장을 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는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 지금 이후로는 우리 남편에 관해서 더 할 말이 없다. 회사를 캐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이후부터 저희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나쁜 짓을 했어요. 그 당시 저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둘 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영어 학원에 다니며 다른 과목들은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일을 했어요. 과외를 시켜준 적도 없이 중상위권 성적을 받게 했어요. 그 인간은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 일래 제일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저희 아이들을 저격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집과 학원 이외에 아는 게 없는 아이들이라 그런 일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언젠가 우리 가족을 파괴해 버릴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그 말은 무서운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가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고 우리 아이들은 백화점에서 잠깐 구경하다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다시 제 뒷골목을 쫓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아주 평범한 주부예요. 제가 하는 게 딱히 없어요.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주고 이웃 엄마들과 이야기하고 운동하는 게 전부예요. 가족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깔끔한 집에서 살게 하는 게 전부인 평범한 주부입니다. 모른 게 없다고요? 그 사람도 나를 밝힐 내력이 없으니까요. 대학 시절부터 판에 박힌 아주 평범한 과정으로 대학에 들어간 적 없는 게 폐악하는 부분이 없었는지, 그리고 미인대회에서 입상한 것이 돈을 받고 심사위원을 매수한 건 없는지는요. 아니라고 하고 캐더 그러다 제가 스승님께 걸렸다고요. 엄청 큰 혼을 내셨다고 합니다. 스승님과는 아직도 애틋한 관계인데 전화가 와서 알려주셨어요. 네 남편 친구라고 하는 놈이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 너 더 구구나 너랑 처음에 친했다고 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아이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내 뒤를 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지? 나는 당신보다 우리 제자와 더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말할 게 없으니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 그건 선량한 사람이 뒷등을 건드리는 걸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고 한 거야. 어머, 스승님, 그 인간이 거기까지 갔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데 저희 가족을 파괴하려고 뒤를 캔다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캤고, 그 다음은 우리 아이들을 캤고, 이제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해당 상황에서 바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죄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큰일 아는 사람일수록 적이 많을 거예요. 사랑받고 싶기 때문인가요? 제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설명했으니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그런 인간은 조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런 말을 해주다니요. 제가 평범한 시민이고 뒷조사해도 아무 소득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더 이상 뒷조사를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여보, 가족 뒷조사는 이미 끝났으니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을 거예요. 뭐? 더 캘 가족은 없으니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그런 미친놈이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서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걱정해요. 아이들은 이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휴, 뭐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아이가 솔직히 무섭지 않거나 챙길 게 없잖아요. 우리 가족과 연관되는 일들에 화를 많이 내기는 하지만 이럴 때 마음 다스리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남편이 적도 내 편이 되면 귀찮은 일들이 줄어든다니까 그 사람을 만나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큰딸이 학원 강좌가 늦게 끝나서 집에 오는 길이 무서울까봐 꼭 학원으로 마중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 가던 중에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편의점에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정교한 1등은 그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위협하는 게 아니겠죠.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있었어요. 이대로 당할 것 같았지만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잽싸게 그 사람을 제압하고 전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같이 경찰서에 갔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 친구의 과거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나요? 이런 짓을 벌어서 인명피해하면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 자식이 너무 부러웠어요. 분명 정교한 골치였지만 여느 중소기업 못지않은 탄탄한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정상적인 와이프와 함께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말 잘 듣는 자식들까지 키우는 것까지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피로 물든 노력을 해도 갖지 못한 것들을 저 정교하게 꼴찌였던 애가 다 갖고 있어서 부러웠어요. 부러워서 이러는 짓도 했어요. 이 가족들을 괴롭힌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렵게 찾아가 부탁했는데 저렇게 가진 것이 많은 친구가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게 화가 나서 그 홧김에 그랬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그 전교 1등 했던 그 사람은 지금 회사도 다니지 않고요. 그때 줬던 명함도 가짜였다고 하는군요. 잘 나가는 회사에서 대우받고 옮긴 것은 다 뻥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명예퇴직한 것도 뻥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닌 건 맞는데요. 회계팀 소속이었던 그 사람은 외주. 업체와 손을 잡고 커미션을 30% 더 받아내면서 뒷돈을 챙기다가 잡힌 일이었어요. 그 당시 주식에 미쳐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회사의 자금을 손으로 해치는 매우 안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재취업할 수 없는 이력서를 갖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할 아이템이 없으며 자금도 없어요.
단지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챙겨왔던 거였어요. 원래는 좀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현재는 매우 좋지 않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들까지도 제 죄를 받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 명은 가출하고 다른 한 명은 집에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말도 않은 채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겠다 생각해서 돈을 빌리러 갔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대우를 받아서 저도 당황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의 자녀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니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럴 줄 알고 뒤를 살펴봤던 겁니다. 모니터에서 뭐 밖에 안 보인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다고요. 자신의 뒤를 캐볼 때 남편도 그 사람의 뒤를 캐봤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우리 가족 뒤를 캤을 때 나는 내가 뒷조사를 안 할 줄 알았냐? 확신해 너 계획적이고 위협적이라고. 너는 내 행복을 방해하기 위해 그런 일을 꾸민 거지. 내가 너보다 못했는데 내가 너보다 잘 살아있는 것이 부러웠던 것 같아. 왜냐하면 확실히 감형을 받으려고 너는 너 자신도 속이는구나. 내가 우리 가족까지 위협하는 인간과 합의해 줄 줄 알아? 어림도 없어. 어디까지 싸울지 보자고. 우리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자 동창인 그놈은 벌벌 떨며 털썩 주저앉았어요. 자신의 영업이었던 삶을 자기보다 한참 못하는 제 남편이 살고 있으니 그게 너무 질투가 났다고 말해. 뭐 하나 흠잡고 싶어서 따진 거였고요. 우리 남편에게 큰 흠이라도 있어야 성공했다는 납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처벌만 피하기 위해 계속 사과를 했지만 우리 남편은 정말 단호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이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적 난독증이 있었던데요. 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글은 글자로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었고요. 그게 성인이 되고 나서 나아졌다고 해요. 원래부터 공부할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지만 전교 1등보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인데 난독증이 개선되자 순식간에 지식이 쌓였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뒤늦게 찾게 되었고 군대 전역 후 대학에 가서 남들보다는 뒤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그냥 얻어진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걸 그 사람은 알 리가 없죠. 그저 운이 좋아서인 줄 알 테니까요. 저희 남편이 처벌을 원한다고 하자 와이프까지 오셔서 무릎을 꿇고 빌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이 쿵제 몰리면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딱 자인 것 같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돈도 없어서 합의금도 없고 이 사람 전가 있어서 이번에는 무조건 실이에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당신이라면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인간과 합의를 하겠습니까?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형편을 낮추려는 머리만 굴리는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저에게 이러지 마세요. 그 전교 1등의 만행은 동문에 다 소문이 났고 친구 중 남편과 같은 수법으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몇몇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지 못했고 친구들도 전혀 봐주지 말라며 우리 남편으로부터 받지 않겠다고 명백히 말했습니다. 선택한 바를 옹호했습니다. 남편도 우리 가족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결코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의 와이프는 매일 같이 우리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며 아주 허름한 옷차림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은 매우 가난하고 자녀들도 방황하고 있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동문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요. 합의금으로 합의를 원했지만 받을 돈이 없어 기대하지 않았고 몇몇 동창들은 남편에게 왜 그런 사람을 용납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에게 그런 사람을 왜 용납했느냐고 물었는데 그는 아주 콩밥을 먹어야 정신이 든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희 남편은 저에게만 출력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셨네요. 그 아이가 말을 해주었지? 내가 합의를 거절했을 때 그의 눈길을 보니 불만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콩밥을 먹고 사과를 했다면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또 해코지를 할 것 같았어. 그때야 내가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나쁜 아이를 용서하고 싶지.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썩게 하고 싶은 마음이지. 그러나 인생에서 원수를 두면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남편은 용서하는 게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했어. 남편의 말을 듣고 나에게 100% 아니 200%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 인간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또한 남편에게 다시 펑셔널 캐릭터. 찾아오는 자가 너무 힘들다고 운전기사라도 시켜달라고 애원했다는데 우리 남편이 미쳤어요. 그런 꼴통을 자기 회사에 취직시켜주게 기회를 준 건 딱 사과문까지 있어요. 절대로 취직 안 시켜주죠. 무슨 사고를 칠 줄 알게요. 그런 일에 치르고 도 염치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인생이 이처럼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전교 1등이 몰락할 수도 있고 전교 꼴찌였던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차근히 정직하게 살았으면 아마 그 동창도 지금 이렇게는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직과 성실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질투는 면 못 된다는 말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2월인데 올해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겠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얻는 해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